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제 아는 선배님 권태영 그 선생님한테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권 선생님이 쓴 내용을 제가 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어제 밤에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자료를 전체를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먼저 서머리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정권의 정부에서 지금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상황에서 어떤 우리는 대안점을 찾고 어떤 것을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내용이 저 생각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권태영 선생님한테 다음에 제가 한번 오후에 오늘 연락을 제가 드리고 한번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초대를 좀 모실까 한번 합니다. 패널로 한번 모셔서 그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제가 오늘은 서머리로 했지만 권 선생님이 직접 그 내용을 좀 이렇게 1시간 아니면 40분 정도를 강연, 강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발표 내지는 본인의 어떤 이런 대안점들을 이렇게 소회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2024년 우리는 다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 촛불 시민의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첨예한 대립 가운데서 많은 촛불 시민들이 지금 탄핵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탄핵 광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서두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권 선생님 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텐데 또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또 내지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현재 윤 정부가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시민들 일부는 또 정치에 무관심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한 100만 이상을 촛불 시민광장에 이렇게 집회에 나오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현재 갖습니다. 지난번에는 50만 명 가까이 지금 추산 50만 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소한 100만 이상 나와줘야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정리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제가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하는 깨부수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기득권 파괴를 우리가 기득권을 어떻게 좀 일제 말소를 해야 하냐, 아주 없애야 하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냐, 그게 핵심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서는 글을 처음에 이제 두 갈식으로 어떤 핵심의 주제를 먼저 던지고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압축 요약 확장 재개법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내용을 진행을 해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결로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끄집어내는 이제 그런 글을 그렇게 저는 논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 있어서 그렇게 쓰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글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그 권 선생님도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하는 것이다. 기득권 카르텔을 없애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바로 그 기득권 카르텔,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이 떠받치고 있는 그 입장에서 탄생한 정부다라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렵다. 이 나라가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위기를 우리가 어떤 두 기업의 위기를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그 부당 지시 거부로 근본적인 개혁 전국을 열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박대령 관련되는 거라든가 또 류삼경 존경이라든가 막 그런 그 박정훈 대령이나 존경이나 그런 그 공직자들의 어떤 그 정의감,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그런 저항,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돌파구를 차지한다라고 이게 어떤 대안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만의 그 파면 말고 윤석열만 없는 윤석열의 도로 윤석열의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윤석열의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됐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제가 그 개혁되지 않아서 변경되지 않아서 그대로 그 진일보하지 않은 개혁이 미진한 과거의 그 구태의연한 그런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천착돼 온 그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대로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여기 이 내용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그 박근혜 탄핵 후에 카르텔을 허물지 못해서 결국 박근혜만 없는 도로 박근혜 세상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의 특권이 되살아나면서 법치가 흔들리고 부자 감세, 서민 경제에 곤두박질쳤으며 어떤 불법과 반칙에 의한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 이기뿐만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제국 열강의 그 어떤 침탈이 시작될 때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어떤 기초 베이스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친일파들의 일본의 나라를 넘겼던 상황과 지금 매우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일제 광복 해방 후에 그 일제가 우리를 침탈해서 그 해방 후에 광복 후에 그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그 국가의 체제는 뭐 헌법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교육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지금 일제의 어떤 영향, 잔재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권 선생님은 이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된 남쪽을 점령했던 미군정은 일제가 식민지 통제에 사용했던 그 수탈과 착취의 시스템을 아직도 그대로 작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광복 후에도 그 시스템 작동에 부역했던 친일파들마저 그대로 그걸 이어받아서 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제만 없는 그 해방 후에 45년 이후에도 일제만 없는 일제 시대 그대로 우리 사회 체제는 국가 체제는 그대로 존속이 됐다. 물론 대한민국이 뭐 법치국가로서 기초의 틀을 구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제가 썼던 그런 그 조직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탑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많은 그 스스로의 어떤 개혁, 스스로의 시스템을 변혁을 시켜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득권의 세상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누구나 다 공평한 세상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어서 그 서론에는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뭐 과거 얘기를 주로 했고, 뭐 조선시대 얘기도 하고, 조선시대 우리 조선 때 그 어떤 기득권들의 어떤 그 이조 어랑직 그 하나의 인사권 문제로 당파 싸움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일제 시대에 흘러서 일제의 잔재 어떤 그런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체제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그 일제의 일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점령당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한때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박정희 군부 세력이 등장을 해서 또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재벌의 그 경제 세력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기득권 세력으로서 차지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사법부를 통한 검찰을 통한 새로운 어떤 기득권 세력. 뭐 검찰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뭐 판사나 검사 아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 자기 고유의 천직으로 알고 굉장히 훌륭하신 정말 양심을 가지고 판결하시고 또 이렇게 수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과 결탁이 돼서 그렇게 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기득권 칼퇴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 동안에 그 친일파들이 줄을 세워서 자신들이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심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그 수탈의 착취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작동시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지금 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경유착에 의한 기득권 카르텔의 세뇌 조작, 과거에 전두환 시절 때는 3S, 섹스 산업,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그 다음에 S는 뭐 하나의 어떤 제가 S 하나를 잠깐 잊어먹었네요. S 하나, 그래서 3S 산업을 융성을 시켰죠. 뭐 프로야구,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스포츠, 그런 부분들을 스포츠, 섹스, 그 관광 그런 산업들을 그 전두환 시절 때는 그 굉장히 아마 경기 활성화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스포츠, 프로야구로 굉장히 그 활성화를 시켰죠.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세력들이 정경유착에 의한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어떤 그 세뇌 조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마고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데마고그를 잘 먹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마고그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하나의 선동 정치를 말하는 걸 데마고그라고 하거든요. 이제 데마고기라고 썼는데 저는 이제 데마고그가 더 정확한 말이다. 이제 데마고그로 인해서 어떤 선동 정치 연설을 잘하고, 그러니까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주 선동 정치가로서 선동 연설가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데마고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그 정치 세력들이 많은 국민들을 우민화, 그러니까 우중화시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언론을 그래서 기존에 그 차지를 하려고, 독차지를 하려고 지금 가진 그 수단과 방법을 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가리지 않고 정말 지금 현 정부는 언론을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MBC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익들은 그 형식인 기존 체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보수에 대한 그 우익들의 어떤 정체성은 사실은 기득권 카르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수탈과 착취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게 이제 조선 시대 때도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정권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거기서 실패를 하면
한 일개 5대 가문이 노비로 팔려간다든가 거의 폐가 멸족이 되는 그런 그 조선 시대도 우리가 보았고요. 지금 시대도 보수 우익들은 여기 이제 표현이 그 착지 시스템, 수탈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그 절대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가 이 땅에 심어놓은 수탈과 착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재인 정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도 수구 보수 체제 유지에 일대 공로자였다는 것이죠. 일대 개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만 개혁을 했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수구 보수 세력의 어떤 지대한 공로자였다. 그래서 보수가 지키려는 것이 일제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말 그들이 과연 진정한 개혁을 하려고 했나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요. 그 업무 보고 체계를 어기고 지시를 항명했다며 이제 박정훈 대령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최혜병 죽음 앞에서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했던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내용보다는 그 보고 체계, 업무 보고 체계를 어겼다, 지시에 항명했다 해서 재판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그런 기존 형식적인 기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검찰 공화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제 시스템 위에 종교 제도도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이제 친일파가 운영하는 르라이트 논쟁이라든가 또 친미 성향의 어떤 그 개신교,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신교고 기독교인이지만 친미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기독교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과거의 선교사들이 미국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친미 굉장히 친미하는 거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보면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국기 심지어 그 일본 일장기까지 걸어놓고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주체성이 없는 정말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분쟁도 다 일제 시스템 위에서 과거에 일제 시스템이 청산되지 않은 그거에 의해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사상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개토화돼서 지금 일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정말 하루 우리 일상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강효백 교수님 모시고 그 역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제가 유튜브에 지금 제 찰리의 세상 얘기 TV에다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고 바르게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일제 잔재 시스템과 그런 잔재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안은 뭐냐? 이 공직자로서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개혁 정국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갈수록 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저항이 제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과거 일제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고 뉴라이트의 등용으로 사회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겹쳐 뜬금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의료대란과 재벌들에 의한 의료 영리화 그 작업이 조짐마저 커져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조그마한 대안으로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께서 현직의 공직자가 불의를 막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소중한 목숨마저 스스럼없이 던졌습니다.
공직자의 소신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유상경 총정, 경찰국 신설에 저항한 유총경, 간호조무사와 교사들의 시위,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 마약 수사 외압에 맞선 백혜룡 경정, 또 권익위 김상년 국장, 부패와 비리의 조사의 외압이라는 국가 폭력의 양심을 지키려 목숨마저 이들은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과 관료계에서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금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꾼들이 몰려가지고 뭐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으로 가서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제 김현미 그 전에 국토부 장관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전혀 자기 전문가도 아닌데 그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나라를 거의 뭐 부동산 가격을 뭐 쳐 올려놓고 나라를 망쳐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근간에는 바로 그 일제가 심어놓은 약탈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의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그 특권과 반칙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재 이 제도권의 저항은 반드시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그래서 부당 지시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부당 지시에 대한 그 어떤 그 반대를 할 수 있는 저항권,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 핵심인데요. 이 어떤 논제의 이 주제에 지금 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권태영 선생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연세가 드신 분이 또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또 자기 소회도 얘기하시는 분인데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 선생님을 뭐 우리 옛날 과거에 제가 이제 다른 그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머리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기회가 뭐 근일간의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로 제 사무실로 모셔서 집중적으로 뭐 질문 응답식으로 제가 한번 그 패널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단번에 윤석열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먼저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인선 실패에 대해서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얼굴, 그 민주당 당사 안에 가면 역대 대통령 얼굴 나오잖아요. 그걸 띄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실패를 한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거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한다. 사과를 발표를 한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은 민주당과의 같지 않다. 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 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개혁으로 향하려면 민주당의 인선 실패 사과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먼저 사과를 해야지 어떤 새로운 시스템 구축 의지를 지금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우회해서 기득권 카르텔의 이기를 연착륙시키자 우회해가지고 기득권 카르텔의 이기를 아주 문재인 정부에서 놀랬죠. 사람들이 개혁을 해서 많은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막 보수 우익 쪽에 있는 보수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득권이죠. 그 카르텔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근데 안 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버렸죠.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의 위기를 연착륙을 문재인 정부 시키자 윤석열을 내세워서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허물어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 위에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 위에 건전한 주류 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100번 동의를 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 시스템 위에서 누구든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어느 정권이 와도 이 조직과 시스템은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간고하게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뭐 누가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헌법에다 명기를 한다든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3분의 2 이상 아니면 개정을 할 수 없다든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슬며시 개혁을 우회한 이후 이제 다시 정말 중요한 우리는 시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기회주의의 우파로 시작되었으며 우파가 계속 주류 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 촛불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나서 지난 대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보 세력은 자칭 중도 보수와 함께 주류 세력인 기회주의 수구 보수와 대등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 그 진보 세력이 기회주의 수구 보수와 대등한 어떤 세력으로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보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뭔가가 결탁되고 은닉적으로 물밑 협상을 이루고 다시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어 있고 그 위에 세워진 제도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주류 세력이므로 현재 그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지금 현재 이 현상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촛불이 외치고 하더라도 기득권의 어떤 조직 시스템을 새롭게 변혁시키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최동석 소장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의 책도 뭐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책도 제가 계속 전에 구입을 해서 뭐 한 7, 8번을 제가 정독으로 읽고 나노 시스템 거기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그 조직 시스템을 개설을 하고 근데 그분의 어떤 성향과 이분의 그 어떤 대안점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 선생님과 우리 최동석 소장님의 생각이 대한민국은 누가 와서 함부로 이렇게 맘대로 이 장난질을 못 오게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당도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어떤 자료로 제가 뭐 후배들한테 건네주기도 했지만 어떤 그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잡는 시스템을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라고 이제 최동석 소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반인 바로 그 일제 시스템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국힘당이 피로 악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힘당을 순망치하로 여겨지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국힘당이 없으면 지금 민주당도 없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지금 이 체제를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민주당은 지금 국힘당이 지금 저렇게 표도 안 나오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아마 2년, 3년 지방선거, 2년 있다 지방선거 또 다음에 대선 그게 끌고 갈 탄핵을 절대 못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역풍 맞는다. 또 탄핵을 하면서 뭐 물론 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적으로 지금 조직과 시스템,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촛불혁명이 막 100만, 200만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너무 그것을 구태의원에게 아마 적극적을 띄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지적을 여기 권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딛고 서 있는 일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일제 시스템이라는 같은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그 과거에 청산되지 않은 일제 시스템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꿔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을 만드는 것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시민혁명이 촛불단체가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건 하나의 서포팅하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이지, 실제 정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강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엊그저께 이 대표가 약간 그런 표현을 신문에 나왔지만은 정치가 잘 못 오면 무능력하면 스스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하야 얘기도 나왔는데, 그보다 강한 어필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끌어내야 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거와 같이 약간 포용, 타협 그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코가 석자인데 포용하고 타협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고,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국민 사과, 아까 말씀드렸죠. 공직자들의 저항을 지원하여, 공직자들의 양심 있는 공직자들 저항을 지원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고, 또 공직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양심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과 다르다라고 나른 점은 본인의 개혁 성향이 강하죠. 일제 시스템 위에서 지금 우리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실패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일제 시스템에 의한 과거의 수구 세력에 의한, 소위 말하는 수박들의 어떤 기득권의 세력에 의한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와 시스템을, 이번에 총선도 시스템을 좀 바꿨죠. 어떤 총선에 대한 어떤 공천 시스템을 굉장히 바꿨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과 다르게 전 대통령 일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새로운 시스템, 기득권의 칼텔의 일제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세워진 21세기의 주류 세력을 육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무직 공직자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그 대가로 공직을 주는 엽관제를 지양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거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서 막 주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을 갖고 그 업무에, 그 공기관의 특성에 맞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직자로서의 임명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점으로서 국가운영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견제하고 견인할 시민기구를 두 번째는 설립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권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고요.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 권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패널로 한번 모시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안점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21세기 언어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글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렇게 종결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내게 만드는 소비자가 가장 가치 창조자입니다. 국민들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창조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다, 국민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21세기 언어에 의한 새로운 주류 세력을 지금은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권태영 선생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권태영 선생님에 대한 글을 어제 자료 받은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글을 좀 정제를 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토론 비슷하게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지금 한 30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다음에 또 더 다른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